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간 잘 보내셨어요. 어떻게 잘 보냈어요? 대금지 또 하셨던가요? 뭐 강제성은 없는데 자꾸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이젠 그 3차 호흡이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1초든 2초든 그러니까 4초나 5초나 늘리셔도 돼요. 그 호흡이 편한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빡빡하게 하면 불편하니까 또 느슨하게도 해야 되고, 너무 느슨하면 효과가 별로 없거나 재미도 없거나 그 애매한 경계가 있긴 한데, 그건 하다 보면 자기가 그 감을 잡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폐활량이 다르니까 쉽게 그 호흡 길이가 느는 사람도 있고 잘 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길게 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걸 호흡을 길게 하면 좋다고, 또 호흡을 길게 해야 된다고, 아니면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이제 수련이 엄청 한 거거나 도력이 있는 거거나 이렇게 말하는 게 하는데, 그런 데는 그렇게 근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래 하다 보면 호흡은 느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호흡이 느는 것만큼의 그 오랫동안 했다는 그거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호흡이 길어서 그게 더 나은 수련 결과가 있는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듯해요. 사람마다 별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쉽게 호흡이 느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별나긴 별나요. 참 부러웠는데, 저는 그 10여 년 넘게 했는데 그렇게 호흡이 길지는 않아요. 폐도 작고 어깨도 작고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 적은 건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저처럼 호흡을 오래 한 것도 아닌데 멈추는 호흡을 할 때 뭐 5분이든 10분이든 멈춰진다고도 했어요. 5분 호흡이나 그런 식으로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거냐 이렇게 보면 아니요, 그 사람 그 부작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 부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었는데, 지식 잘못하다가 그 뱃속에 모세혈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뱃속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식을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뭐 성향에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하기는 그런데 위험성도 알고 해야 이제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호흡은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호흡도 일종의 그 율동이에요. 주기나 그 주파수는 아니고 그 율동이나 리듬이라서 리듬감 있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으셨다가 내셨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간다, 야. 그러는 만화가 있었는데, 제가 도난의 덕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들으셨다 내셨다 아니면,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건데, 밀었다 당겼다고 한다는 게 길을, 당기거나 밀거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들이쉬니까 뭐 기도 빨아들이고, 내쉬니까 기가 나가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게 감정 밀고 당기는 거예요. 호흡에 맞춰서 감정이 나갔다가 호흡에 맞춰서 감정이 들어오는 건데,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감정이 나가고 들어오고 밀고 당긴다는 게 수련하다 보면 나중에 전현상이라든가 그 외에 내 생각의 여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데, 그때 감정 조절이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정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주변이 다르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생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연습을 해야 돼요. 마음을 밀고 당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거리를 두거나 끊거나 아니면 다가가거나 하는 그 마음두기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어느 정도 거리와 어느 정도 밀착성과 또는 소원함,
너무 멀면 소원하고 너무 가까우면 영향 미치고 하는 불편하거나 그거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의 감정을 다루는 연습이라는 게 우선 호흡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호흡이 들어섰다 내쉬다 하면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들이쉬면 기가 들어오는 거 하고 내쉬면 기가 나가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보기에 따라 달라요. 호흡을 들어 쉴 때 바깥에 있는 게 들어온 건 맞는데 몸 안에 있는 건 내려가진 않아요. 그래서 들이쉴 때 들어오게 되고 내려가진 않아요. 오히려 올라가요. 몸 안에서는. 이게 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쉴 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되고 또 안에서는 내려가요. 헷갈리는데 이게 거꾸로예요. 그래서 들이쉬는 게 음이냐 내쉬는 게 음이냐 아니면 들이쉬는 게 양이냐 내쉬는 게 양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하면은 거꾸로예요. 내쉴 때 내려가고 음이 되고 들이쉴 때 올라가요. 양이 돼요. 근데 들이쉬는 게 음이잖아요. 호흡을 들으시는 게 소유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들이쉬는 걸 많이 하거나 뭔가 쇼윈도의 아름다운 그 안에 마음에 드는 보석이나 옷이 있을 때 숨을 들이셔요. 갖고 싶어서. 그게 뭔가 호흡도 들이쉬는 것도 욕심이라서 들이쉬는 게 소유욕이 되고 음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어느 기준을 하나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호흡이 호흡일 것처럼 보이지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따라서 감정이 나가고 들어오고 감정 통제나 제어를 하는 기초적인 연습이 또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기다루는 걸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기다루는 것을 할 수 있으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제어하고 싶은데 잘 제어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호흡, 자기 기운,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제어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것인데 이걸 해보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호흡부터 제어해보고 호흡에 따라서 감정에 제어하는 것도 해보고 또 그에 따라서 기운에 들고 나는 걸 제어하다 보면 그게 다 감정의 제어인 거고 생각의 제어인 거로 이렇게 이어져 가요. 그래서 어떤 공부든 그냥 하면 안 되고 알아야 돼요. 이게 몸에 어떤 현상이 나고 어떤 식으로 제어할 수 있거나 영향을 미쳐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들이쉬고 내쉬는 폐운동처럼 되어 있는 건데 그게 단순히 폐운동이 아니란 말이죠. 폐운동이 아니라 감정운동이고 마음운동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과 마음은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 되는 거고요. 내가 문 밖을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호흡이라고요. 방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도 호흡인 거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호흡인 거고 일하는 거 안 하는 거 쉬는 거 밥 먹는 거 똥 싸는 것도 다 호흡이란 말이죠. 호흡. 그것도 하나의 호흡으로 시작해서 하는 확장되어 가면 다 의미가 그렇게 이어져 가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어지게 하면 이어지는 원리를 체득할 수 있어요. 어떤 이치가 보이는 것도 호흡이에요. 멈춰서 보는 것이 있고 땡겨서 보는 것이 있는데 이치도 서로 보겠다고 하고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여진다고요. 이런 것도 제어예요. 그래서 하나의 호흡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많은 작용들이 있다는 걸 알고서 하면 거기에 대한 작용이 더 익숙해지게 된다고요. 몸이 느낀 건 마음도 느끼고 그 마음이 느낀 게 머리로 올라와서 생각도 된다고요. 그렇게 공부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호흡에 의미 관여시키고 있나? 호흡하셨죠? 이런 생각 하셨어요? 그게 호흡만 하고 앉았으면 도대체 이 호흡이 뭔 도움이 있나? 내 인생에 무슨 영향이 미치나? 30분 호흡한다고 나머지 23시간 반은 호흡과 전혀 상관없는데
호흡해서 일어나자마자 내가 호흡했는지 잊어먹는데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영향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쌓이면 공력 쌓는 건데 공력이 쌓이면 그만큼의 또 다른 것이 있다고요. 하루아침에 이런 거 이해하거나 알게 되지 않아요. 저도 이런 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12년 넘게는 그냥 호흡만 했어요. 호흡 길어야 된다고 해서 호흡 길게 하려고 무진리를 썼어요. 체질이 안 맞았거든요. 이 호흡 길이 느리는 건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넘게 했는데도 호흡은 1분에서 2분 사이에 왔다 갔다 했는데 힘들던데 그렇게 늘리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것만 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호흡이 늘어났다고 해서 뭐가 생겼을까? 무슨 공력이 생겼을까? 아니면 투시가 된다고 하는데 투시에 돼요. 되는데 그 연습으로 한 투시는 호흡 줄어들면 없어지던데. 그 그때 너무 아무튼 그런 게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기는 능력은 아쉬움만 늘어요. 내가 조금 등한시하거나 딴짓이 되면 바로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능력을 추구하거나 뭔가 효과를 원하면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몇 년이든 몇십 년이든 아니면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저번 강의에도 했는데 목적을 잘 정해야 돼요. 목적 잘못 정하면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인생은 덮보 상태이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요. 서론이 너무 긴가? 추우세요? 시간 많이 싸스려졌는데. 선생님 그럼 호흡할 때 그 원천이 들어온다고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그 원천이라는 게 전생에 쌓았던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제 기하고 똑같은 건가요? 원천? 원천 들어오는 게 의식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원천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럼 원래 호흡하면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과정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그걸 조금 성급하게 그걸 하겠다고 하면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냥 원리가 그렇다고요. 호흡의 원리 생각하면 많아요. 더 설명할게. 들어오는 게 들고 나가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기가 들고 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가 들고 나는데 그 기의 층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기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그 기의 차원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차원을. 근데 기를 들인다고 호흡하기 시작하면 기만 들어오게 돼요. 알고 있는 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기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들어와요. 나머지는 오히려 못 들어오게 하거나 좀 미약하게 만들게 되는 선입견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천이라든가 다른 것도 얘기한 건 기의 차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 알게 되면 나머지를 못 오게 한다고요. 못 들어오게 하고 막는다고요. 그러니까 문 앞에 서가지고 내가 빨간 옷 입은 사람만 드리겠다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다른 옷은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근데 원하는 게 빨간 옷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빨간 옷이 들어오면 나는 돈이 들어올 거라고, 제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빨간색만 선별을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선입견이잖아요. 빨간색이 돈을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빨간색만 들어오게 한다고요.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거나 사람 자체가 돈이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아무튼 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선별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호흡하면서 이런 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런 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올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선별하고 있는 거라고요. 선별하지 않는 게 좋다고요. 내가 모르는 작용이 있고 내가 모르는 그 작용에 의해서 도가 진행되어 가는 것이 있다고요. 호흡 설명하면 매 강의마다 하나씩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끝이 없어요. 그러면 호흡하면 코로 하는데 그럼 코로 들어오냐면 아니에요. 코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코는 우리가 폐를 쓰기 때문에 호흡을 코로 하는 게 폐를 쓰니까 여기에 익숙해가지고
코를 이용해서 호흡한다고 하는 거지, 정말 들어오는 기는 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두정으로 들어와요. 이런 원리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오는 기, 그리고 그 기의 그 출처, 또 그 원리,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어렵고요. 또 그 코를 통해서 기도로서 내려가나 기가, 아니면 다른 통로가 또 있는 거, 이렇게 따지면 또 다른 통로도 있다고 돼 있어요. 기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돼요. 전통적인 수련법에서 보면. 그래서 보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 적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난삽해져요. 진짜 어려워져요. 그 중에 또 설명하면, 정확하게 말했을 때, 정말 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중으로 들어가요. 인중으로 들어가는 기가 있어요. 인중으로 들어가는데, 인중으로 통해서 그걸 상악골이라고 하는데, 입천장에 있는 구멍이 있고, 그걸로 해서 들어오는 게 맞아요, 또 원래는. 그래서 나중에 느낄 수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인중이 움직이거나, 인중이 열리거나, 인중에 의해서 당겨지는 힘이 생기는 걸 할 수도 있어요. 인중하고, 그게 뱃속에 기혈이라고도 하고, 명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단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명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곳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냐 이렇게 하면, 그게 나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어디에서는 배꼽에서 그 꼬리뼈까지 선을 긋고, 거기에서 중간에서 위아래 몇 푼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단전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7에서 3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별별 방법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디냐 이렇게 하는 부위를 명확하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개인마다 알려준다고 해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그 의식으로 잡기가 꽤 힘들거든요. 또, 의식을 꼭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던데요? 왜 되냐면, 그게 형성되는 게 내가 의도적으로 알면서 형성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 어느 이상은 인체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거 일일이 의식적으로 제어하거나 의식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범주 오류 같단 말이죠. 의식으로 제어하는 부분이 아닌데 굳이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원하면 찍어줄 수 있어요. 여기라고. 근데, 전 반대입니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어느 한 곳을 집중하는 게. 근데,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인중으로 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배 아래쪽 어느 부분에 그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힘이 꽤 세기도 하는데 사람 따라서. 저는 호흡하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까딱까딱 해요. 인중이 호흡을 해요. 인중이 밑으로 당겨요. 그러면 까딱까딱 거린다고요. 불편해요, 이것도. 그래서 안 하려고. 저는 호흡을 그렇게 호흡 효과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게 좋아서 앉아있는 건데, 이렇게 그 인중이 호흡하게 되면, 그것도 불편하던데. 아무튼 그렇게 설명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래요. 또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 있나요? 호흡하다가? 없으면 그렇고. 강의 준비한다고 책을 보긴 했는데, 이게 글이 쉬운데,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게 설명할 데가 딱히 없어가지고. 즉, 사람은, 28페이지 밑에부터 시작할게요. 즉, 사람은 모두 보편적으로 같은 자질과 성향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개인마다 다른 성향과 자질과 특성도 가지고 있다 보니 개개인마다 너무도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얼굴에 공통적으로 이목구비가 있는 것은 같지만 사람마다 그 모양새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구분하고 다른 사람임을 알아봅니다. 즉 이목구비가 있는 건 같아도 그 실제의 사람 모습은 다 다릅니다. 겉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욕구나 감정도 모두 같기도 하면서 특성이 다른 것도 있어 개성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마다 사유체계와 유형마저도 다릅니다. 하나의 사물을 보는 방식과 이해 과정과 판단까지 제각각이며 같은 사물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그 사물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유체계가 모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에 있는 책 내용과 다른 걸 얘기하면 이게 사람은 모두 보편적으로 같은 자질과 성향과 특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책 내용과 다르게 다른 내용을 이거 가지고 설명하면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자질이라고 써 있으니까 자질 얘기하면 제가 본 바로는 사람들의 자질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상근기, 하근기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기가 상근기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 눈치를 보죠. 진짜 상근기라고 생각 안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상근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눈치 보는 건지 어때요? 어떤 게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어떤 게 상근기가? 기준이 얼마나 빨리 공부하면 상근기가 되나? 그것도 그러네. 어떤 게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바로 들어가는 사람이 상근이고 거기가 못하는 거는 명수련하는 거라고 중이라고 하고 그냥 성수련하는 건 하중기라고 부르는 거야. 공부하지 않나? 그럼 그것도 말이 어려운데 어떤 거에 명수련이고 어떤 게 성수련인지. 그래서 근기를 나눌 때 이 근기가 사람을 첫 번째 좌절을 주죠. 수도하다가 이게 내가 근기가 낮은가 뭐 안 되면 근기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질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여기 있는 대로 보편적인 자질이 다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수도에서 보면 육체예요. 우선 사람을 분리를 하면 육체 따로 개인의 그 정체성인가 영혼이라고 하나? 영혼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정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애매한데 아무튼 그거예요. 육체 빼고 나머지라고 해야 되나? 육체는 부모가 준 거잖아. 부모님이 이제 유전자로 인해서 준 거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완벽히 된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이게 아무튼 그렇게 끊어서 말을 하면 육체를 부모가 준 그 부분을 육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다들 자질이 비슷해요. 이 비슷하다는 게 똑같아요. 더 빠르고 더 더디고 이 육체 자체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자질이 속도가 비슷해요. 얼마나 빠르냐 이렇게 하면 빠르다는 개념 육체 자체에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도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러이러한 성장하고 또 그 성장이 멈추었을 때 이렇게 되먹혀가면서 자기 정신 성장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육체 자체는 애초에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련하게. 그러니까 수련 자체도 특별하게 특이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의 원리에 순응해서, 그러니까 자연 원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짓이니까 세상에 맞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엄한 방법이거나 특이한 방법이거나 안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죠. 이 수도라는 게. 그래서 뭐 역천자는 뭐 신성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거꾸로 하거나 반대로 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이 말한 것도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도하는 게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몸에 안 맞는 방법, 안 하던 방법을 써서 수련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육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 자체, 신체 자체가 그런 수도하는 것에 세팅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아주. 적어도 이 지구상에서는 제일 잘 되어 있는 체계예요. 이 인간 몸이. 인간보다 낮은 그 하위 동물들이야 이제 더디죠. 이게 안 좋죠. 그게 인간보다는 아직 덜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몸이 상당히 잘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 몸만, 육체만, 아니, 신체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분이 내 자질이 왜 나쁘냐고 이렇게 하면, 이분이 어느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질이 나쁘다고 생각할까, 이 고민을 한 번씩 해요. 그래서 분명히 육체는 비슷한데, 그 육체의 자질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 어느 부분에 의해서 발현되는 부분, 육체는 또 비슷한데,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슷한데, 비슷한 걸 비슷하지 않게 만든 게 뭘까?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이제 항상 하는 말이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몸은 똑같단 말이에요. 아니, 육체는 똑같단 말이죠. 육체는 똑같은데, 그 똑같은 것을 똑같지 않게 만든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자기의 정체이거나, 내 정체, 내 자아, 아니면, 내 자아는 아닌가. 내 자신,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일 거라고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어느 부분이, 나의 어떤 면이 왜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왜 못 나가게 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요. 그게 쉽게 나의 전생의 업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되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좀 감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것도 치우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성격이 이러해서 이러한 삶의 구성을 만든 게 있어요. 내가 가정적인 거거나 아니면 수동적인 거거나 아니면 체제 유지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수적인 거거나.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지금 이 일상, 자기의 일상이 바뀌어지는 거, 자기의 일상이 깨지는 거나 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아니면 또 남자 중에서도 적극적인 사람보다는 수동적인 사람이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 있겠죠. 그러면 그게 그런 식으로 내 성격이 내 주위를, 내 일상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 바로 나를 수도를 더 나아가게 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게 하거나 하는 그 부분일 거라고요. 단순히 내 업 때문이라고 하거나 내 성격이 더러워서라고 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이 안 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성격이 내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낸 이 주변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 근데 걸리는 거, 아니면 구애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가정에 잘 안 붙어 있잖아요. 가정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에 집착하지 않거나, 가정을 싫어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거 하려고 하거나, 달라지는 걸 좋아하게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수도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것도 한번, 길면 몇 년, 짧으면 몇 개월 하다가 또 딴 데 가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건데, 이것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변화만 좋아하면, 변화만 하다가 끝나고, 변화를 너무 싫어하면, 안 변하려고 해서 이제 달라지는 게 없고,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무조건 변화가 좋다 아니면 변화가 하는 걸 싫어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 있는데 그 성격이 내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를 보고 그 주변과의 관계에서 자기 성격을 구성하고 그걸 어떻게 해갈지 고민해야 돼요. 너무 부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그것에 집착하거나 할 수도 없단 말이죠. 이게 아까 호흡 얘기할 때 감정 밀고 당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소원하게 할 수도 없어요. 주변을. 이 주변이 대개가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멀 수도 없고 너무 가까울 수도 없어요. 내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또 어느 정도 선을 하려고 하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요. 내가 강압적이거나 그러니까 권위적이거나 남자 입장에서는 가정을 내 의미대로 하려고 하거나 얼마나 내가 가정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어하고 있는가가 또 그 사람의 성격이란 말이죠. 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왔는지는 업으로 따지거나 뭐 여러 가지 따질 수 있겠지만 그건 과거의 문제인 거고 지금 내가 얼마나 감정을 드러내서 이 주변을 형성시키고 놓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된다고요. 그걸 봐야 된다고요. 자기 마음속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주변이 보여야 돼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감정이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집은 여러분 감정이 만든 거잖아요. 내 방이 있으면 내 방 그 모습이 내 감정이잖아요. 제 방은 지금 이불도 안 개어있고 옷 벗어놓고 어제 읽은 엊그제 읽은 책이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하나도 안 건드려요. 내 동생이 지금 일어났으면 그거 치우고 있겠죠. 내 방 모습이 제 마음이에요. 그걸 치우고 싶어는 하는데 치워야 된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 절대 안 움직이는 조금 게으른데 나쁘게 말하면 간단하게 게으른 거예요. 그게 제 성격이고 제 마음 감정 모습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게으른 거고 좋게 말하면 냅두세요예요. 그냥 냅둬요. 제발 건드리지 좀 말아달라는 그렇게 또 돼요. 이거 제 성격이에요. 내 주변 자기 주변의 모습이 내 감정의 모습이에요. 그걸 건들면 불편해해요. 상당히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읽던 책, 내가 다루던 그 어떤 것을 누가 이제 지저분하다고 치워놓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해해요. 좀 짜증이 나는데 그때 또 그게 있어요. 이거 짜증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 돼요. 내 성격이나 내 감정, 내 영역에 누군가가 침범해 들어오고 영향을 미쳐오거나 접근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그 사람의 감정이라고요. 그 사람의 성격인 거고. 그게 또 내 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보면서 업을 보고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또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건데 그걸 봐야 된다고요. 또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내 주변을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이 움직이거나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는지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 더 나갔죠. 내 감정이 만든 내 주변하고 그 주변에 변화가 있고 움직임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 외부의 접근이 있고 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고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걸 제어하려고 악다공을 쓰는지 아니면 냅두는지 그것도 아니면 기다리는지 아니면 같이 자랐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거요. 그것도 이제 내가 하는 감정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인데 그것이 또 내 주변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돼요? 쉽죠? 어렵게 얘기하면요. 이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심리학이 프로이드에서 이렇게 층층을 나눴어요. 의식 밑에 뭐 전의식, 의식, 뭐 무의식 이러면서 층층이 나누는데 이거를 요즘에는 바깥으로 늘린다고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무의식이고 내 심층이에요. 그 어렵게 마음속 들여다보면서 뭐가 있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마음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 주변에 있는 거, 옆에 있는 다른 사물들, 그 사람이 다루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안다고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그런 성격을 하게 만들거나 내 성격이 옆에 그걸 두게 하거나 이렇게 되어 간다고요.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었나? 어려워서 가나? 그래서 그게 이제, 내 몸을, 내 주변만 그렇게 그 세팅하고 제어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도 그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자기 몸을 다루잖아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이제 수도하는 것만 얘기하면 고행을 해야 도가 나아가거나 공부가 될 거라고 하는 곳이 많죠. 무지하게 많아요. 고행하지 않으면, 고통스럽게 수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자기 몸을 학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좀, 왜곡된 심리이거나, 그 정신병인데, 그걸 당연시 받아들였던 거 보면, 그것도 참 미련한 거란 말이죠. 삼군유사대 나와요. 자기 수도 안 돼가지고 절벽에 뛰어내리는 거. 그걸 대단히 위대한 고승의 그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몸을 두들겨 패는 걸 어떤 수행의 이름 거창하게 지어놓은 것도 있고요. 물론 다른 나라는 그걸 넘어서 별별 방법을 다 쓰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종의 정신질환 같은데 그게 말만 바꾸면 성스러운 일이 돼버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 몸을 다루는 게 있어요. 몸을 다룰 때 그렇게 어느 이상의 고행을 넘어가려고 하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자학 증상이 있는 건지 정말 자기 몸만 그렇게 학대하겠냐고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도 학대할지 몰라요. 자기 아내가 있으면 아내도 학대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자기 몸도 참지 못하는데 자기가 수도가 되어지지 않는 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기 가정이나 주위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참을까라는 게 문제예요. 아니, 물론 이게 비약일 수는 있어요. 나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살펴봐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고행한 사람은 다 가족이 없어요. 우선 가족부터 없애게 하는 그 고통부터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꾸로 할지 몰라요. 네 몸은 그렇게 학대하는 게 다른 사람 못 살게 구는 건 낫다고 하면서 일부러 그 사람한테 그런 고행 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비아냥되나? 그러니까 자체는 진행되지 않았을 때 대개는 자기가 막는데 막는 이유가 성격에 의해서 감정의 제어에 의해서 그걸 제어한다고요. 수도 나아가는 것도 제어해요. 내가 내 주변을 제어하는 그 방식대로 자기 주변을 제어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벽주의나 완벽주의가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변이 확실하게 되어진다고 할수록 자기 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순서적인 것 그리고 그 절차적인 걸 지키려고 무지했어요. 저도 완벽주의가 약간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내가 14년을 호흡했다니까요. 그렇게 미련했잖아요. 이게 그 성격이 있는 거예요.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집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확실성이 보이거나 할 때까지 한다는 그 결벽증이 있었다고요. 집착이 있다고요. 그게 자기의 수도를 막고 있는 거. 나의 그 성격이 나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항상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나아가고 싶은데도 나아가게 못하게 하고 있는 건 그 자신이에요. 내 주변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막고 있거나 원하지 않는 건 내 자신이라고요. 너무 길게 얘기하네. 책 내용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 자질에 대해서 나왔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릴 때는 별 문제 없거나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없기도 하지만 점차 성인이 되고 살아가면서 축적이 되고 경험이 쌓여서 세월에 따른 공력이 깊어지는 상황이 되면 조금은 기이한 듯 이상한 듯 아닌 많이 이상한 듯한 경험을 하고 남과 다른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마다 성격이 조금씩 틀린데 누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도 감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왜 감동할 거냐고 이렇게 사람 기분을 확 잡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이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가요. 누구는 이러한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누구는 전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억압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의 성격에 고착화되어 가고, 그 사람, 아까 말한 대로 그 사람 정체성에 골이 깊어져 가는 그 영향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별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남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도 참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고 갈 수 있으면 살아가는데, 개 중에 가끔, 이 책은 좀 극단적으로 좀 예외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쓴 거긴 하긴 해요. 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게 된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대개는 난 덥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요즘은 문제가 드러나요. 정신과 의사가 있고 상담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외국 영화들이나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외국은 많은 부분이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아요. 꼭 정신질환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좀 더 삶을 윤택하게 하거나 좋게 하기 위해서가 일종의 컨설팅이나 아니면 도움이에요. 도움받는 거예요. 마음이 혼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 슬픔, 두려움, 힘겹게 이제 마음의 고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걸 혼자 하다기보다 옆에 사람이 누군가 부추겨주고 붙들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술 먹고 맨날 술 먹거나 아니면 술에 이게 도취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정신질환이잖아요. 이게 혼자 버티기 힘들고 혼자 힘드니까 그렇게 약물에 의지해서 아니면 다른 거에 의지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그거보다는 차라리 상담받고 어떤 사람에게 자기 진단이라든가 도움 주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가서 청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술 먹는 것보다, 아니면 담배 피워서 몸 상하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엄한 짓거리 하는 것보다. 뭔 짓거리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쓴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그로 인해서 쌓여가는 내적인 고통이 있다고요. 이걸 말하지 못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어느 이상의 문제 되는 거 가지고 문제 일으키면 안 됐어요. 억압을 많이 시켰어요. 그 억압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항상 약자잖아요. 어리고 여자고 나이 든 사람들이 대개가 이제 그 피해를 많이 당하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걸 받아주지 않아요. 남의 힘든 걸 받아주는 그런 사회 인식은 우리나라가 아직 안 됐었어요. 오히려 더 힘들게 하죠. 또 내가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힘든 걸 내가 이제 도와주거나 덜 힘들게 하냐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죠. 엄한 시부모 밑에 살았던 며느리가 더 심하게 하는 거 보면 별나요, 그것도. 내가 힘들었으니까 남은 안 힘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억울해서 그런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어요. 그렇게 과거를 보면 분명히 참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참을 인자가 당연한 거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고. 근데 누군가가 참으면 누군가 그 사람한테 화풀이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것도 제로섬이잖아요. 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사람 참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픔이.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남의 아픔에 대해서 무심했다 하거나 관심 두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관심 두는 걸 원하지 않거나,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걸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자에 대한 발견을 못한 게 돼버려요. 타자에 대한 발견이 안 된다고요. 이게 뭔 얘기냐면, 말은 쉽죠? 별 의미가 다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은데. 타자의 발견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상태인 건지, 뭘 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게, 타자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타자가 보였어요?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면 뜬금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시나? 네? 내가 살아오면서 타인이 보인 거예요. 물론 타인이 항상 있죠. 부모도 타인이고 친구도 타인이고 학교 가면 매 애들밖에 없고 다 타인이잖아요. 그런 건 맞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나한테 이들이 나 이외의 남인 거고 정말로 나 이외의 남이라는 거예요. 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이 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즉 그동안은 나에 대한 발견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를 보게 되면 그거와 맞물려서 보여지는 게 남이에요. 남이 보인다는 거예요. 남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남이 있어서 뭐가 되냐면 이게 남의 고통을 알게 된다고요. 이게 전이 되거나 아니면 동정심이 생기거나 안쓰러워서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보면서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는 불쌍히 여기는데 뒤돌아서서 옳지 않아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눈이 안 보이는 가수가 있었는데 한때 매스컴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사람 인터뷰에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만둔다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얘기한 건 그거예요. 시청자들이 전화 오는데 불편해서 못 보겠다고.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이게 방송이 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일종의 심리가 있어요. 착하면 착한 척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남의 힘든 거, 불편해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고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느 곳, 어느 장소, 무엇을 하든 그냥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봐야 돼요. 항상. 그래서 타자의 발견이라는 게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가, 그 문화가, 그 민족이 타자를, 다른 사람을, 타인을, 아니면 자기와 다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몸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과, 피부색이 달라서 다른 사람과,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나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나 민족이나 다른 그 타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나만 그런다고 될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문화의 속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 민족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지금 난민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외국인이 얘기하는데 그게 단일 민족에 대한 폐해예요. 우리는 우리만 보려고 했거든요. 우리 민족에 단일 민족이라 말을 하면 우리 민족이 배타적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피 섞이는 걸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백인이 와서 피 섞이면 좋다 그러겠죠. 근데 다른 동남아시아인들이 우리가 피 섞이면 우리가 그렇게 조화를 하던가요? 정말 조화를 할 수 있어요? 민족이 피가 뒤섞여가지고 이제 혼혈을 종이 되고 그게 좀 나쁜 말로 특이 되고 혼혈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혈통이, 그러니까 한민족의 혈통이 상당히 순수 혈통에 가까운데 그걸 좋게 얘기하게 하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운 것일 수가 있단 말이죠. 혈통이 순수하다면 섞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타민족의 배타적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타민족과 교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왜 안 했어요? 이런 것도 타자에 대한 발견이란 말이에요. 타자란 말이에요. 타자. 우리가 타자에게 어떻게 대해왔냐고요. 우리만 약하고 그동안 우리만 당해왔고 우리만 주위국에 의해서 힘이 없어서 얻어 터지고 당해왔다고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다른 주위국에게 그렇게 배려적이고 포용력이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 철학도 없고 우리한테는 타민족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사상이 없어요. 그 얘기 없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왜 여기까지 나갔을까? 타자 얘기하다가. 아무튼 이 타자의 발견이라는 게 개개인으로서도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이게 발견이 됐었어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떤 사람이 어떤 상처, 약한 상처인 건데 아파 뒤지겠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근데 내가 봐서는 이제 나는 저 정도 상처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꾀병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는 그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꾀병일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 따라 통증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자기는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파 죽겠는데. 환상 통증도 있어요. 아픈 데가 없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해요. 아프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죽겠잖아요.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건 아픈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상처도 없고 아픈 곳이 없으니까 이건 가짜라고요. 그런 건 관심이 없는 또는 무시하는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자기와 빗대어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 정도로 아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저건 분명히 그렇게 아파할 게 아니라고. 자기를 기준으로 두고서 이렇게 한다고요. 타인을 기준으로 두고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나는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지 않거나 덜 힘들거나 덜 불행하다고 덜 고통스럽다고 느껴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정말로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게 약한 거거나 별거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면 그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별거 아니더라도 그 사람한테 별거이면 별거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타자 발견하셨어요? 해보세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저를 떠올리시면서 고민하실 거예요. 저게 진짜 아픈 걸까? 아니면 안 아픈 걸까? 저게 정말 힘든 건가? 덜 힘든 건가? 이걸 힘내다고 해줘야 되나? 아니다. 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해야 돼요. 항상 쉽게 습관처럼 사물을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다시 생각하고 다시 판단해야 돼요. 어제 판단한 그 기준을 외워가지고 오늘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새로워진다고 했잖아요. 항상 새로워지려면 판단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분명히 엊그제 이런 것은 이런 거라고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워가지고 우리는 그걸 쉽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외워요. 이건 이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버릇처럼 행동한다고요. 이게 우리 몸이 좋은 거예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한번 익숙해지고 배워간 것은 외워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면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 부분을 구분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과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부분도 구분하면서 해야 돼요. 골치 아프죠?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셨나?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제 말도 외우잖아요. 좋은 말 외워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건 이거라고 질문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대답하고 그 상황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습관처럼 행동하는 거요. 익숙하게 행동하는 거. 그게 길들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본능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항상 머리는 그걸 보고 있어야 돼요. 자기 관찰인데 이게 익숙하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 이런 부분은 익숙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인데 익숙하게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입지 말라. 이걸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예. TV에서 드라마 중에 이제 극악을 떠는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있을 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러는데 그 극악을 떠는 그런 불편함들을
그 나름의 어떤 세연이나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업에 의한 그것들을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업까지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보면 되는 거죠. 내가 신경 쓰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되잖아. 신경 쓰지 않아야 돼요. 무시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무나 그냥 무시하잖아요. 평범하게. 내가 평범하게 대하고 있는지 특이하게 대하고 있는지 그런 거예요. 넘어가요, 그냥. 누구나 반성을 합니다. 반성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잘못을 돌이키며 반성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그 강도와 진지함이 다릅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자신의 행위를 하는 내내 자신을 돌이키며 관찰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에 옷 입네 다음은 뭘 하지? 또는 바지부터 입을까? 밑옷부터 입을까? 맨발부터 왼팔부터? 이런 사소한 것부터 괜히 생각하고 남들은 한 번 생각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하고 무심코 버릇처럼 하는 행동을 일일이 따져가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 듯한 것이 나중에 묘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사춘기도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 삶이 뭔지 왜 사는지 고민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친구에게 하면 쓸데없는 헛소리 한다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작 이것이 살면서 더욱더 의문으로 다가오는 것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건 결국 혼자 해결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도움 청했다가 바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 관찰을 평소에 하는 것을 이렇게 썼는데, 이러다가 생기는 문제 중에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이거 하네 저거 하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는 나중에 결단이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이 돼버려요. 이렇게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는 거 연습도 해봐야 돼요. 불필요한 생각을 끊어낼 수 있는 것도 해봐야 된다고요. 너무 생각이 이어지면 그것도 이제 생각만 이어지다가 끝나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끊을 건 끊고, 분별할 건 분별하고, 판단할 건 판단하는 것도 연습하고 봐야 돼요. 또 다른 거는, 종교인들이나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접신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 봤어요. 어떤 것을 유심히 보는 건 좋은데, 그거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이든 간에 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돼버리거든요. 주기도문을 외우든,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다른 그 집중력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 아니면 공부 잘하려고, 그 집중력 향상시키는 묘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계도 있고. 근데 집중력이 향상되면은 어떤 사람은 접신 같은 그 느낌을 받게 돼요. 집중력의 향상으로 생기는 그로 인해 생기는 그 몸의 결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 문제 없으면 넘어가겠는데, 또 아까 얘기했지만 특이한 경우 꼭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정신과 치료받거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골치 아파진단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닌 건데 별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또 그 별거를 생각한 게 또 다른 걸 만들어요. 악순환이 시작한다고요. 그 악순환이 왜 이게 접신처럼 효과가 일어나냐면 어떤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집중으로 인해서 자기가 상도 만들어내요. 이 상이라는 게 환상이라든가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상이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묘한 감격이 있게 돼버려요. 그냥 있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내 집중력이 향상되면 그 집중력이 내가 날치는 것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임신 같은 경우는 몸에 이물질이 있어도 내 거기 때문에 그걸, 싸우지 않잖아요. 근데 이 집중력은 집중한 거하고 내 몸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집중력이 내 몸을 건드려요. 이렇게 되면 자기는 어떻게 느끼냐면 누군가가 날 보고 있거나 만지고 있거나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의식도 몸 같거든요. 의식이 그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의식인데, 아니면 의식 집중은 뇌가 했잖아요. 근데 그 집중력이 조금 있게 되면 발을 집중하게 되면 발에서 간지러워져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된다고요. 말 그대로 집중력 향상이라는 게 꼭 그 종교적으로 그런 걸 해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집중 많이 하려고. 근데 대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문제 생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발이 간지러워서 발을 집중했는데 발에서 다른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등이 간지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의식을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의식의 움직임이 그전과 다른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고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본인은 그걸 별거로 느낀다니까요. 아까 말한 거 똑같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그게 힘들어 죽겠다고요. 그래서 이거 타자를 잘 봐야 돼요. 내 입장에서는 수련 잘 되는 거고 오히려 좋은 것일 수 있는데, 사람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인생 하나가 이제 아작나는 경우가 저도 보기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한번 뭔가가 날 건드리고 있다고 하거나 무언가가 날 해코지하려고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생각 없어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이게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원리는 별거 아니고 솔직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만났을 때.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거. 네,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과대망상은 나중에 진행이 돼요. 처음에 별거 아니었는데 이런 걸 해결하겠다고 절에 가거나 뭘 가면, 절에 가면 항상 해주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라고. 또 아니면 지장무설 외우거나 뭐 하면 이런 거 하라고요. 그럼 더 그쪽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접신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접신처럼 돼버려요. 진짜로 이제 접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 있느냐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사람도 봤어요. 한 명만 본 게 아니에요. 여럿을 봤어요. 설명을 해줬는데 저는 좀 제스처가 있거나 쇼맨십이 있었으면 구마의식이라든가 이 별의식을 해가면서 이걸 해주겠는데, 저는 그건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라고 원리는 설명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건 머리로 설명해 줬을 문제가 아니니까. 이해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현상도 사라지지도 않고요. 사지 멀쩡한데 한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게 구마의식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요. 정말로 접신이 돼 있어서 그걸 떼어내 주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접신이 아닌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서 있다고 느끼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일종의 체면이에요. 정말 그 테마 하는 거 보면 몇 시간이고 밤새고 며칠이고 해주잖아요. 성격 좋은 거예요, 그거. 전 죽어도 그거 못하겠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날 위해서 해주는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요. 그러면 정말 치유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다 있어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는데 어쨌든 해결되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로 가든 본인이 멀쩡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면 오히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걸 할 수 있겠는데, 저처럼 나 앞에서 뭐 하는 걸 못하는 사람들은 못하겠는데, 원리는 그래요. 원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게 다 진짜도 아니고 다 가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해서 무조건 가짜라고 말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타자를 잘 봐야 돼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잘 봐야 돼요. 사실만 말하겠다고 나는 있는 거로 얘기하고 나는 뭐든지 사실만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거짓말도 잘해야 돼요. 본인이
어떤 걸 원하는 거고 어떻게 말해줘야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거나 도움은 되는지 생각해야지. 아닌데요? 아니라고 무조건 아닌데요?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그게 모르겠는데요. 모른다는 것도 이제 대답 잘 해줘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주 하시네요. 왜 이러세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러세요? 좀 시시하세요? 쉬요? 네, 고맙습니다.